날씨도 좋은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목이 지금 100%가 아닌 상태라 목이 전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그래서 주제도 제가 좀 말랑말랑한 걸로 잡았어요. 제가 원래는 저는 심리 언어학 이런 연구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분야지만, 이렇게 실용적인 그런 면은 좀 덜한 거라,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학습자를 직접 만나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믹한 주제가 있을까 하다 제가 고른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랑말랑하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좀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영상을 하나를 링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의 오늘 강의 멀티모달리티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왜 교수님이 이 영상을 가져오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유튜브 영상일 겁니다. 네, 다들 이 영상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요즘 핫한 노래인데 이제 이 가사에서 보시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그 이모티콘 그런 키스 페이스를 보냈지만 나는 사실은 정말 너에게 뭐 키스를 하고 싶었다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또 뭐 레드 하트를 보냈다 그게 나의 마음이었다. 자, 나의 의미를 문자와 텍스트로 같이 전달하는 요즘 세대의 의사소통 방식이 최근 이런 핫한 노래 가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멀티모달리티에 관련됐어요. 그래서 그 멀티모달리티를 우리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PT 갖고 계실 테니까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디지털 텍스트를 정말 많이 접하고 있어요. 종이로 보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접한 텍스트가 종이였나요? 아니면 디지털 텍스트였나요? 그렇죠. 문자 확인. 그리고 오늘의 뉴스를 아마 네이버로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이 많은 텍스트들이 다 디지털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이런 디지털 텍스트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디지털 텍스트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디지털 텍스트의 성격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디지털 텍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일 겁니다. 자, 유튜브에 가면은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그런 종류의 디지털 텍스트가 쇼츠도 될 거예요. 굉장히 단기간에 제공되는 디지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이 유튜브 영상은 사이버의대 영어학부 홍보 영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틀진 않을 건데 그 영상을 봐도 음악과 텍스트와 이 그림과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틱톡이라는 플랫폼도 있죠.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영상과 텍스트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접하는 디지털 텍스트 중에 또 하나가 신문이 아닐까 싶어요. 신문 기사도 요즘 종이가 아니라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시죠. 그런 신문 기사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나 도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그래프와 도표는 텍스트를 의미를 더 강화시켜주고 독자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도 아마 자주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디지털 텍스트는 아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저는 매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내죠. 이 파워포인트도 그렇고요.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저는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야 그 어디언스가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고요.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자, 한번 우리 그냥 리프레시 하는 것처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디지털 텍스트가 생산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저 트위터 사용해보신 분 손, 네. 트위터에서는 어떤 어떤 언어가 중점적으로 사용되죠?
영어요. 그쵸? 그리고 텍스트가, 문자가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마치 그림 일기 같지 않나요? 저는 볼 때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썼던 그림 일기가 생각나요. 그렇죠. 틱톡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상, tek스트, 이미지가 다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클럽하우스라고 지금은 사실 이제 더 이상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 클럽하우스는 보이스 채팅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로 채팅을 하는 소통 창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플랫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의 디지털 텍스트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그 리소스들이 결합이 돼요. 소리, 이미지, 텍스트. 그래서 훨씬 더 나의 메시지를 강화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학습자들도 그렇다면 이런 멀티모달 라이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멀티모달리티를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면 Multimodality involves the use of multiple semiotic modes in the creation of a semiotic product or event 라고 해서 이제 이 정의로 보시면 돼요. 멀티모달리티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모드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모드가 뭐냐면 모드는 이렇게 5개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 노드를 보시면 linguistic, 언어죠. 예를 들면 word choice,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건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organizing into sentences, 어떻게 문장 구성을 할 것인지, 이런 언어적인 면으로도 내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isual, 요즘 되게 중요시 받는 면 중에 하나죠. 컬러라든지 레이아웃, 스타일, 사이즈, 이런 것들도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oral 하면은 이제 소리에 관련된 건데요. music, 배경음악가죠. 그 다음에 sound effect, 이런 것들, tone, 어디에 emphasis, 강조할 것인지, 이런 것들 모두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돼요. 그 다음에 gestural 하면 facial expression, 어떤 표정으로 말을 하는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hand gesture, 내가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의미 전달이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spatial 보시면 공간적인 걸 말하는데요. arrangement, organizatio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roximity between people and object, 사람과 그 대상 간의 거리, 이런 것들 모두 다 합쳐서 멀티모달리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드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다 사용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멀티모달 라이팅은 뭘까요? 멀티모달 라이팅이란 writers use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modes to achieve a goal of constructing messages. 내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거를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Writers combines various semiotic resources, text, visuals, audio in creating meaning. 내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그런 의미 리소스를 다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미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 예를 들어 카카오톡 보낼 때 이모티콘 사용하시죠? 그런 게 바로 멀티모달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미 익숙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L2 클래스룸, 우리가 관심 있는 제2언어 교실에서 멀티모달리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멀티모달을 우리가 제2언어 교실에서 멀티모달 어프로치를 이제 사용을 한다면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Enhance Communicative Competence, 의사소통 능력에 강화를 시킬 수 있어요. Learners develop skills in diverse semiotics, improving self-expression. 그러니까 다양한 그 모드들을 사용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Increased engagement. 재밌잖아요.
텍스트만 있으면 금방 막 집중력도 저하되고 막 이러는데 그림이라도 하나 있고 영상이라도 하나 있으면 훨씬 재밌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Video creation fosters both language and multimedia skill development. 얘 2018에서 연구를 했는데 학습자들이 영상을 만들게 했어요. 그 영상 속에 이제 영어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면서 멀티미디어의 그 스킬도 좋아졌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멀티모달 라이팅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보통 프로세스와 프로덕트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쓰기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쓰기를 할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지 처리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그 프로덕트, 생산물인 그 라이팅 그 텍스트를 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라이팅이라 하면 그 프로덕트만을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쓴 그 텍스트. 하지만 이제 연구자들이 그 프로덕트도 좋지만 쓰기를 할 때 정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그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라이팅 프로세스를 이제 연구한 최근 논문이 이제 림 2020이에요. 그래서 림 2020을 보시면 Examine college students' multimodal composing processes by using screen capture software and stimulate recall data 했는데 이 논문이 뭐냐면 대학생 학습자들이 파워포인트로 라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스크립트를 써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스크린 캡처 소프트웨어, 말은 되게 팬시한데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그 화면을 뜬 거예요. 화면을 다 녹화를 해서 그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움직임들을 분석을 한 거죠. 뭐 인터넷 서치를 어떻게 했고 학생들이 뭐 표를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화면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할 때 무슨 생각했어? 너 이거는 왜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Stimulate Recall입니다. 이게 하나의 되게 중요하고 좋은 연구 기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면 저는 이런 Stimulate Recall을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할 때 내 학습자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논문의 어떤 깊이를 추가를 할 수 있고 연구 문제를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학생 학습자들의 이렇게 멀티모달 라이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만 보니까 연구의 이제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런 멀티모달 라이팅 파워포인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멀티모달 라이팅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 delivery죠. speech presentation. 근데 그 speech presentation에 관한 연구는 아직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how L2 learners' multimodal writing processes and products are related to speech presentation when that is the ultimate goal of the competition. 네.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얼마나 잘했고 그 발표가 파워포인트 라이팅과 그 구성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제 연구의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아동학습자입니다. Young L2 Learners예요. 자, 여기 혹시 아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몇 살을 가르치고 계세요? 초등학생이요? 네, 초등학생. 전형적인 Young L2 Learner에 속할 거예요. 자, Young L2 Learners are different from Adult L2 Learners. 성인 학습자 가르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달라요. 자, 왜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동학습자들은 모국어가 발달이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쵸? 초등학생만 해도 모국어를 물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성인 학습자만큼 모국어 능력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인 학습자들은 모국어 능력이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저희 모두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별 문제 없는데 초등학생만 돼도 한국어의 그 능력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같은 교실, 같은 연령대더라도. 그래서 요즘 뭐 문해력이 문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기사 한 번쯤 보셨죠? 뭐 시발점 선생님이 욕해 뭐 이런 네, 뭐 교원 92%에서 문해력이 더 떨어졌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이런 신문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 아동의 이런 모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저는 사실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접하는 텍스트가 너무 짧아지고 있어요. 댓글만 보고요. 쇼츠만 보고요. 긴 글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큰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제 언어에 관심이 있으니 우리가 만나는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생들, 혹시 유치원생들, 중학생들은 그 같은 교실에 있어도 모국어의 스킬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습자를 이해하시려면 인지 발달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유명한 이론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동이 이제 처음에 거쳐가는 그 단계가 sensory motor stage라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한 만 2세까지, 이때는 정보를 수용하는 그 통로가 촉각 아니면 뭐 시각, 후각, 미각 이런 감각으로 다 세상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 입으로 가져가고 맛을 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 정보를 흡수하는 그 통로는 다 이런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기를 이제 지나가면 pre-operational stage라 그래서 전조작기라고 해요. 그래서 만 2세에서 만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겠죠?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이제 좀 많이 컸어요. 컸긴 했지만 자아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혹시 아이들을 가르치신다면 아이들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그 커멘트를 종종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기의 아동들은 에고센트리즘이라 그래서 자아중심성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시기 그 연령대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 pre-operational stage는 좀 아이가 컸긴 했지만 아직 보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보존 개념이 뭐냐면 어떤 논리적인 추론인데, 예를 들어 두 컵에 물이 같은 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컵을 더 좁은 컵에 따라요. 그럼 물의 높이가 더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어떤 물이 더 양이 많아 이랬을 때 이 시기의 아이들은 보통 그냥 그 높은 물을 선택을 합니다. 동일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의 크기에 따라 이제 그 높이와 부피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단계예요. 이제 그러다가 concrete operational stage로 넘어가면 구체적 조작이라고 해서 그런 보존 개념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해요. 보존 개념을 이해는 하지만 그 이해 단계가 아직 추상적인 사고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살 아이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고 싶니? 라이딩을 해봐. 이랬을 때 아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그 인지적인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이제 만 12세가 돼서 formal operational stage, 이때쯤 가면은 이제 좀 논리적인 사고도 하고 추상적인 사고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습자들은 이렇게 인지적인 발달이 이렇게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학습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지표일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예를 들어 만 6세 학습자가 너무 못된 게 아니라 원래 에고센트리즘이 있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연령의 특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younger learner와 older learner로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에 따라서 얘가 몇 살이면 얘는 이래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두고 이 나이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younger learner는 더 어린 학습자들은 이제 at preschool, 뭐 유치원에 있을 거고요. 스쿨링을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더 older learner, 그러니까 뭐 초, 고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된 older learner들은 좀 학교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요. 스쿨 루틴에 편안해 합니다. 그럼 제가 가르칠 때도 훨씬 편하겠죠. 이미 학교라는 세팅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younger learner 보시면 they have a holistic approach to learning language, which means that they understand messages but cannot analyze language. 언어를 대할 때 전체적인 그 어프로치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문법을 막 이렇게 할 능력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해서.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언어를 추상적인 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they have lower levels of awareness about themselves as language learners, as well as about the process of learning.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연령대가 어린 아동학습자들은 awareness, 자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고 내가 학습이 얼마나 돼 있고 이런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가 발달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그런 awareness, 자각이 좀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generally they are more concerned about themselves than others. 네, 보통 이들은 더 타인보다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limited knowledge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지식도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어린 학습자에게 제2언어 영어를 가르치는 생각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older learner는 이제 점점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younger learner는 보시면 they enjoy fantasy, imagination, and movement. 상상력 좋아하고요. 몸 움직이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점점 크면서 real life issue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습자더라도 더 어린가 아니면 좀 더 나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동학습자들도 디지털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 러너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최근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선행 연구를 보시면 예를 들면 영 러너들이 인포멀한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가. 인포멀한 온라인 환경이라 함은 예를 들면 젠슨 2019 보시면 Interaction in the Digital Wild. 통제된 그런 교사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게임할 때도 영어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 채팅할 때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영어를 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에럴 2021을 보시면 디지털 멀티모달 라이팅이 나오는데 비주얼 인풋,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있을 때 영러너의 인트레스트와 크리에이티비티를 훨씬 증진시켜 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영러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영러너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랭귀지 러닝을 연관시켜서 연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서치 갭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Lack of studies,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직 이쪽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Elementary age L2 learners multimodal writing is underexplored. 초등학생 학습자들이 어떻게 멀티모달 라이팅을 하는지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Generative AI, 이것도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소재인데요. 생성형 AI를 아이들은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No existing research on young L2 learners using tools like ChatGPT
for multimodal composition. 그래서 멀티모달 컴포지션 할 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챗GPT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했던 연구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연구의 목적은 This mixed method study explores the multimodal writing processes and products of young second language learners, an underrepresented group of L2 multimodal composition research. 자, 보시면 아동학습자가 멀티모달 라이팅, 저는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했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라이팅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What writing processes do the young L2 learner participants demonstrate in multimodal writing task?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할 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문제는 How is multimodal writing composition related to their speech presentation? 그래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라이팅을 했 다음에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 파워포인트를 놓고 발표하는 것, 그 발표와는 또 어떤 PPT랑 라이팅이랑 관련이 있을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 문제는 How do the young learners perceive the multimodal writing task? 파워포인트 사용해서 라이팅 할 때 아동학습자들은 이걸 어떻게 인식할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런 것들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participants 보시면요. 6 Korean elementary students, 6명의 한국인 영어, 초등 영어 학습자였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평균 한 7.17세였고요. 만으로요. 그 다음에 language background가 조금 독특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모국어는 모두 한국어였고요. 그 다음에 learning English in a private institution for over 4 years. 그래서 그런 private institution에서 4년 정도 영어를 몰입교육으로 받은 그런 아동학습자였습니다. 그래서 immersion preschool with native English speaker teachers. 그래서 원어민과 하루 종일 영어로만 생활을 하는 기관에서 한 3, 4년 정도 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할 때 또 하나 확인해야 됐던 건 digital familiarity였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아동인가? 그래서 봤더니 뭐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을 들은 친구도 좀 있었고요. 집에서 컴퓨터를 좀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라는 거에서도 좀 노출이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구 방법인데요. 연구 방법 중에 이제 material부터 먼저 보면 이제 multimodal writing task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동들이 해야 될 게 writing 스크립트를 써야 됐어요. 그래서 두 번의 태스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introducing myself, 두 번째는 my special memory 이런 주제로 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가이드라인 주어지면 여기에 자진들이 이렇게 쓰면서 first draft, second draft, 그 다음에 final draft까지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고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쓴 작업을 했어요. 자,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아동학습자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도 됐고 챗GPT를 사용을 해도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챗GPT한테 예를 들어 Please generate an image of X with Y 이런 폼으로 너희가 프롬프트를 넣어봐라. 해서 이 이미지가 챗GPT로 아동들이 얻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와 슬라이드를 갖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팅도 스코링을 다 했고요. 채점을 했고 슬라이드도 다 구성을 채점을 했고 발표도 점수로 채점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시저 보시면요. 이제 연구 과정인데요. 자, 첫 번째 writing a script 썼고요. 그 다음에 creating PowerPoint slides 했고 그 다음에 stimulate recall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 연구 기법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을 스크린 캡처로 뜬 다음에 보여주면서 너 여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런 생각했고 왜 이런 걸 한 거야? 라고 stimulated, 이렇게 회상을 시켜서 recall, 다시 기억을 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stimulated recall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drawing을 시켰어요. 너가 한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라이팅을 한 거에 대한 느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걸 그림으로 표현해봐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적인 이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애널리시스 보시면요. 믹스 메서드 애널리시스에서 양적인 분석, 질적인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보시면 양적 분석은 이제 점수에 관련된 거예요. 숫자. 그래서 라이팅 점수, 슬라이드 점수, 스피치 점수 이런 것들을 다 숫자화했고요. 퀄리테이티브는 이렇게 저희가 그 스크린 캡처 소프트웨어로 그 라이팅 비헤이비어를 본 건데 아이들이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거를 다 보고 코딩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글자를 고쳤는지, 이미지의 위치를 바꿨는지, 색깔을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 스크린 캡처 영상을 보고 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했고요. 자, 그 스크린 캡처 영상으로 코딩을 해서 이러한 theme을 얻었습니다. 이걸 theme이라고 하는데요. Writing behavior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Checking the guidelines. 이거를 어떻게 파워포인트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도 하고 이제 뭐 speaking, 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저렇게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했고요. Editing words on slides. 슬라이드에 뭐 단어도 고치기도 하고 비주얼도 고치고 뭐 구글도 찾고 챗GPT도 찾고 그다음에 자기 스크립트를 다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스크립트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죠. 네, 그래서 연구 결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연구 질문이 라이팅 프로세스를 보는 거였어요.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어떤 행동들을 할까? 이제 보시면 자, 이 표를 보시면 X축에 제가 말씀드린 코딩 스킨 빔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6개의 이 색깔이 다른 선들이 각자 다른 초등 그 영어학습자인데 자, 이렇게 산처럼 올라와 있죠. 어떤 걸까요? Editing visual element. 아이들은 비주얼 엘리먼트에 굉장히 꽂혀 있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그림, 특히 이제 여자친구들이 더 그랬는데 뭐 어떤 그림, 어떤 캐릭터 넣고 싶고 어떤 색깔이 하고 싶고 이런 것에 굉장히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치중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focus on visualization. Over 60% of writing behaviors focused on visual elements, layout, images. 네, 그래서 비주얼에 굉장히 치중하는 모습을 봤고요. 비주얼 엘리먼트에 주의가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background, 뭐, color, 뭐, image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스스로 이런 비주얼이 내 발표를 듣는 관중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점수가 스크립트와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 그러니까 라이팅 스크립트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점수들의 관계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표 점수와 상관관계를 구해봤더니 아이들이 라이팅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비주얼에 치중을 했지만 결국에 이 발표 점수랑은 스크립트와 슬라이드 모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떴습니다. 즉, 두 개 다 중요한 거였죠. 발표로 내 이 딜리버리를 잘 하려면 스크립트도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두 둘 다 중요하다라고 점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한 게 바로 이 아이들이 디지털 멀티모달 라이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자, 첫 번째로 enjoyment of creating slides and enhanced task motivation. 아이들이 이 멀티모달 라이팅을 하면서 너무 excited 돼 있었습니다. 너무 흥미로워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proud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새로운 경험이고 내가 이거를 만든 내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So how was your experience preparing the PowerPoint slides? It was so much fun. I felt like I was playing a game. 비주얼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한테는 이 라이팅 자체가 게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I could change colors and I could even add motion to it. 그렇죠?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넣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아까 그 파워포인트 만들고 나서 그림으로 한번 그 인식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 결과물이에요. 네, 그림을 좀 귀엽게 그렸죠? 웃는 해피 페이스를 그려놨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힘들어하죠. 손 아파요, 힘들어요 하는데 너무 즐겁게 이렇게 해피 페이스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보시면은 Yay, let's do it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이 아동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하나의 좋은 연구 방법이고 테크닉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언어로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감정이나 좀 그런 뭐랄까요? 스스로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읽은 것 중에 하나가 Effectiveness of slides as useful visual aids for presentation delivery. 그러면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얼마나 나의 발표에 도움을 주는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Slides help students deliver messages effectively and boost confidence. 자신감을 줬고요. Recognize slides as tools to help the audience understand better. 내가 이거 있어서 내 친구들, 결국 audience는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들을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 준이라는 친구가 Since I'm still young and have limited English speaking skills, PowerPoint can help me deliver information with relevant images. I think using visual aids such as PowerPoint slides helps the audience understand my speech, particularly when they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some parts of it. 그래서 자신의 영어가 조금 부족하니까 파워포인트로 관중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파워포인트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또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Why did you decide to change the original image into the new one? 왜 너 그림 바꾼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학습자가 Because the first one was too splendid. 너무 화려해서요 라고 했어요. So was it too splendid? Why should it not be too splendid? 그랬더니 If an image is too splendid, the audience may focus only on the image and not listen to my speech. 그림이 너무 화려하면 내 말은 안 듣고 이미지만 볼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아동학습자의 생각 중에 하나가 Why did you use different colors in the first and the last slides? 그래서 첫 장과 끝 장을 다른 색깔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글의 구조를 연결을 시켜서 대답을 했어요. Starting and ending my speech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rest. I usually greet the audience in the first slide and say goodbye in the last slide. Therefore, I decided to use different colors for this slide. 그러니까 그 글의 인트로와 컨클루전이 이제 나눠져 있다는 그 글의 구조와 이미지를 이거를 맞춘 거죠.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팀이 Double-edged help from ChatGPT였어요. 그러니까 ChatGPT를 사용하게 했을 때 아이들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 사실 쓰다가 저 그냥 구글로 돌아갈래요 라고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positive experience, 긍정적이었던 건요. 먼저 굉장히 excitement, 신기해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거 쓸 때 어땠어? 이랬더니 이 컴퓨터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도 했어요. 챗GPT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데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고 또 다양성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넣어보는 연습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프롬프트가 디테일할수록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챗GPT가 이미지 생성에서는 능력이 조금 텍스트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막 만들다가 저 이거 싫어요. 저는 바이올린이 뭐 2개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자꾸 나와요. 저 그냥 구글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discouragement, sometimes they gave up and use unsatisfactory images. 그래서 좀 불만족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챗GPT를 아동이 사용하게 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좀 요약을 드릴게요. The learners in this study orchestrated their use of different semiotic resources to make a meaning in the multimodal design, but primarily focused on visualization. 아동한테 멀티모달 작문을 시키면 물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하긴 하지만 비주얼에 되게 포커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although these studies young learners display less atten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written scripts, the ratings of their speech presentation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both eye-catching visual elements and well-developed written scripts. 그래서 아이들은 그 스크립트 쓰는 거엔 그렇게 막 열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높은 점수의 그 프레젠테이션 점수를 받으려면 스크립트랑 이제 비주얼 엘리먼트가 동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all the learners in this study preferred multimodal writing over monomodal writing. 기존에 글만 쓰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작업을 좋아했습니다. Preparing their presentation with a keen awareness of their audience. 그리고 이 작업 내내 계속 audience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Young learners perceive ChatGPT as a newly introduced resource for visualization, but they also recognize the need to judge its appropriateness using their own criteria. 그래서 아동이 사용하게 했을 때 굉장히 재밌어 하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런 어떤 낙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스커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preference for multimodal writing. 아동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라이팅 태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준비할 것도 많을 거고 교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audience awareness가 굉장히 강하게 계속 떠오르는 theme이었는데 아까 선행연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보시면 concrete operational stage에 가면 아이들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에고센트리즘에서 벗어나서 남의 생각, 남이 봤을 때 그 주변을 알게 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영어 학습자들이 이제 그 단계가 돼서 남의 관점, 타인의 관점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인 거를 좀 포인트아웃 하고 싶어요.
triangulation of data sources.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면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여러 개를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stimulate recall을 썼고요. 이게 그 영상 보여주면서 너 무슨 생각했어?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video recordings. 아이들이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과정을 스크린 캡처로 떴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팅과 슬라이드와 프레젠테이션의 점수, 숫자된 점수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데이터 소스를 놓고 같이 해석을 하면서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래서 논문을 만약에 쓰신다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수집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아지고요. 더 풍부해지고 더 신빙성이 있어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pedagogical implication, 이제 교사들에게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implication을 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 When teaching digital multimodal writing to young L2 learners, teachers need to guide them to value both visuals and text for meaningful multimodal task. 만약에 멀티모달 라이팅을 아동학습자들한테 구현을 하신다면 비주얼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그걸 잘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AI tools like ChatGPT offer a valuable assistance in visualization but come with a learning curve. 챗GPT가 이런 시각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거를 잘 사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러닝 커브가 필요하다 라고 임플리케이션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연구 소개는 끝났고 아동학습자 멀티모달 라이팅 관련해서 어떤 AI 툴이 뭐가 있을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AI Book Cover Generator 라고 해서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좀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근데 각자 집에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텍스트로 내가 써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우주로 가는 용감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 뭐 이러면 딱 그 내용으로 기반으로 그 책 표지를 만들어줍니다. AI가. 네, 그럼 아이들이 내가 스토리 라이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 가서 붙이면 그걸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멀티모달 라이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스토리보드 이 사이트는 내가 텍스트를 넣으면 내 스토리를 웹툰처럼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토큰이라고 해서 몇 번까지는 무료인데 그 다음은 또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직은 성능이 이렇게 빠르진 않아서 오래 걸리는데 또 한 번쯤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넣으면 원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 뭐 다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다 고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웹툰으로 제작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두 사이트 다 지금 현재 무료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멀티모달 라이팅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는 계기였으면 좋겠는데 궁금하신 점이나 뭐 커멘트나 피드백 있으시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